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제 한가하게 이 중국을 그동안 지탱해왔던 경제 엔진 세계가 다 이제 거꾸로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 경제가 중국을 망쳤다. 이게 뭔 소린가? 시장 경제 해야지. 예,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와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때 시장 경제. 중국이 시장 경제입니다. 지방정부, 즉 시장이 직접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때 움직이는 단위가 시장이에요. 얘들이 시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중앙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에 한 400여 명 이제 급수에 따라서 낮은 급수, 현급시가 한 400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급시라 그러죠. 그게 한 300개. 이걸 경쟁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유튜버가 아주 재밌는 유튜버인데 상해 기반 NIO 전기차 회사에 안위성 허페이가 투자를 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Let me tell you about a man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His name is Dong Kai, and in 2020, he was the mayor of a city called Hefei, not Beijing, not Shanghai, just Hefei, a provincial capital in central China that most people couldn't find on a map. That year, a struggling electric vehicle company called NIO was dying. They were burning cash, missing production targets, and the company was weeks away from collapse. Everyone thought it was over. But then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While Beijing was busy making grand speeches about becoming a technology superpower, Mayor Dong did something that would make any Western politician's head spin. He invested $1 billion of local government money directly into NIO. Not a loan, not a grant. An equity investment. The city of Hefei became NIO's largest shareholder. Think about that for a second. A mayor using taxpayer money to buy shares in a private company. In America, that would be a scandal. Congressional hearings. Career over. But in China, it's Tuesday. Within 12 months, NIO's stock exploded. Hefei made hundreds of millions in profit. But here's what's even more important. The city didn't just save one company. It built an entire electric vehicle ecosystem. Factories, supply chains, research centers. Jobs fo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ax revenue pouring in. GDP growth that made other mayors across China jealous. Mayor Dong got promoted. Fast track to a bigger position. And every other ambitious official in China took notice. 예, 이제 이게 뭘 뜻하냐면 중국의 이 방식이 중앙정부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금융을 밀어주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뛰는 거는 시장 단위라는 거예요. 메이어. 그래서 이걸 메이어 이코노미, 시장 경제라고 이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관점이죠. 예, 그리고 맞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급시는 4개뿐이죠.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충칭. 셴젠 이거 시 아닙니다. 역사가 없잖아요. 80년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셴젠은 그냥 어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급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살색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시냐? 이게 거의 도보다도 큰데 뭐 도인데 뭐 이렇게 되죠. 예, 시라기보다는 광역시에 가깝죠. 도에 가까워요. 그리고 도농복합 광역시 뭐 구태 얘기를 하자면은 약 300개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밑에 이제 현급시가 있는데 이거 잘못 썼어요. 지급시 아래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급시 아래가 아니라 지급시 아래. 그러니까 시 속의 시가 되죠. 전국에 한 400개. 그러니까 이게 현급 시장이든 지급 시장이든 얘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어느 분야로 돈이 풀린다. 그리고 정부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뭐 GDP다. 대부분 GDP예요. 완전히. 그래 막 벌리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 유튜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계유 혹은 진케유인데 속지 마세요. 이 오리지널 진계유는 국제무쇠에서 가장 유명한 김씨 여성입니다. 이 진이 김씨거든요. 가장 세련되고 고급진 중국 선전가입니다. 중국 재무부 부장 여기만 진류친의 딸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박사를 했고 런던 전경대학교 부교수를 했고 홍콩 과기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유튜브에서 진계육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약이 올라요. 야, 이렇게까지 궤변 요소를 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장점을 부각하나. 이거 대단한 이데올로그다 혹은 대단한 프로파간디스트 선전가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누구야 보니까 설명에 자기는 AI 진계유다. 교육 목적상으로 내가 진계유라는 훌륭한 사람을 흉내낼 뿐이다라고 했어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패러디죠. 패러디 진계유인데 글로벌 차이나 트래커. 예. 중국 체제 최고급 옹호자를 페이크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아주 재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최근 생긴 그 채널이에요. 그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봤는데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좀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알림 꼭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계신 분들은 저기 뭐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세뇌 탈출이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말이 길어서 글로벌 차이나 트래커를 GC 트래커라 그럴게요. GC 트래커의 얘기는 뭐냐면 중국 경제를 보려면 시진핑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 된다. 이거는 산발 엔진을 갖춘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방 말한 시장 경제, 그러니까 메이어 경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혼종 경제, 하이브리드 경제, 세 번째가 명단 경제, 노멘클라투라 경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엔진을 갖추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명단 시장 경제 보셨고 이제 명단 경제를 한번 보죠. 이 공산당은 명단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노멘클라투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고급 당뇨나 고급 관료를 발탁하기 위한 인사 DB이기도 하고 그 인사 DB를 가지고 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노멘클라투라를 운영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는 당교죠. 파티스쿨. 그 당교 교장은 항상 주석이거나 주석이 내세운 바지가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당교의 파트너십을 맺은 좋은 아주 정당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이 노멘클라투라는 스탈린이 만든 그림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자와 관료를 뽑고 승진하고 강등하고 퇴출시키는 중앙집중적이며 폐쇄적이며 특권적인 명단 시스템이에요. 북한의 경우 이 노멘클라투라의 밑바닥에 그걸 뒷받침하는 토대로서 그걸 주민정보죠. 주민정보, 기호정보인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체 주민을 20여 개의 계급으로 상세 분화해가지고 관리하는 국가기밀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명단을 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운영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냉철한 평가가 아니라 관시 뇌물이 점점 더 깊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도 인재 DB 같은 거 있잖아. 인사 DB도 있고. 네, 우리는 정보기관 기업이 분산형 개방형으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인재 DB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인재 DB하고가 다르잖아요. 또 기관이 운영하는 인재 DB가 다르잖아. 다 자기의 분야에 맞춰서 운영하잖아요. 별도로. 이 공산체제에서는 모든 걸 포괄하는 인재 DB를 공산당이 운영하는 거예요. 딱 하나로. 그러니까 살벌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게 인재 DB일 뿐만 아니라 그게 인사 DB고, 그거 들여다보고 거기 평점 내고, 그거에 맞춰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쪽 얼굴로 보면 일종의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성과주의, 실적주의예요. 저쪽 얼굴로 보면 완전히 관시, 뇌물, 부패예요.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전 경제죠. 하이브리드 이코노미죠. 이 국가 자본주의와 사기업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엔트리프로너리얼십이 혼합된 경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예,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진계유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등소평 체제를 얘기를 한다면은 등소평이 이제 농지개혁으로 먼저 시작을 했죠. 79년인가부터. 이거는 근데 뭐냐면 문혁 말기가 되면요. 공산당 조직이 붕괴를 해가지고 집단 농장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끼리 땅을 나눠갖고 또 농민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고 시장을 형성시키고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미. 또 원시적인 기업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혁 말기에 진행된 집단 농장 해체 및 자상적 시장 경제를 등소평이가 나서서 그걸 공산당의 개혁이라고 포장을 한 거예요. 제도화시킨 거라고요. 이거는 요즘 이제 중국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업 기업가 정신을 그럼 잘 키워주냐? 아니죠. 모든 기업에 공산당 세포위원회를 두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도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거북하게 만들 만큼 커질 수가 없어요. 잭마의 A&T 그룹,
너 좀 이상한 입 바른 소리 하려고 그래. 너 컸단 말이지. 너 좀 위협적인데. 너 좀 잠깐 좀 침묵 좀 시키고 있어야겠어.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뭐 이런 거죠. 중국판 우버, 디디투싱. 야, 니들 마음대로 뭐 뉴욕 증시에 상장해? 야, 뭐 아무나 거기 가는 줄 알아? 니들이 거기 가서 우리 뒤통수 안 깐다는 보장 어딨어?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산발 엔진이 이제는 삼중 족쇄로 이제 바뀌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GC 트래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GC 트래커는 오히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산발 엔진이 과연 서방의 자유민주 체제에 비해서 자유민주 시장 체제에 비해서 이게 우월한지 안 한지 지금 마지막 결판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좀 점잖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과격하게 이거 족쇄로 바뀌었어. 엔진이 아니라 이젠 철덩어리 족쇄야. 이 메이어 경제, 시장 경제는 이제 글로벌 민폐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그 GC 트래커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잉 투자, 과잉 설비, 과당 경쟁이 돼요. 그리고 내임기 중에서만 문제 안 터지면 돼. 내임기 중에서만 쳐벌려가지고 GDP 올라가면 그럼 나는 딴 데로 영전했어. 그 다음 놈 시한폭탄 끌어안고 문제 터지라 그래.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덤핑이 생기죠. 그리고 자원이 낭비되죠. 재원도 낭비되죠. 돈이 낭비되고 재원도 낭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환경이 파괴가 되죠.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조선도 그랬고 전기차 그러고 태양광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유령도시도 그렇고 고속철, 고속도로 거의 모든 분야가 이런 일의 반복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정부에서 전기차 해야 돼. 그러면 각 그 메이어들이 다 전기차 공장 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따먹으려고. 정부에서 반도체 해야 돼. 그러면 반도체 한다고 이제 그 인사고과 잘 받으려고. 아까 그 명단에서 성적 높이려고. 전부 다 그냥 거기에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베센트 같은 사람이 지적하고 미국 상무부의 러트닉 같은 사람이 지적하잖아요. 맨날 오버캐파시티. 그러니까 과잉 설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그 시장에다 풀어먹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다가 덤핑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5천만 원을 굶겨 죽인 대약진의 21세기 버전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대약진이 뭐냐면은요. 스탈린이 모택동 목을 많이 졸랐거든요. 마지막으로 졸린 사건이 뭐냐. 6.25입니다. 6.25는 사실 스탈린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스탈린의 기획 작품인데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는 완전 범죄로 뒤로 빠지고 공군만 참가시키고 모택동에 꼼짝 못하게 결국 끌려 들어가게 연출을 한 거야. 저는 심지어 저기에다가 몰빵시켜가지고 낙동강전선에 몰빵시켜서 미군의 상륙작전에서 허리가 동강이 나서 한 20만 명 가까이 괴멸하거든요.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짓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괴멸하면서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의 연안파의 입김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인민군의 최정예 부대가 만주에서 국공내전을 열심히 싸운 48년까지 팔로군 출신의 조선인들, 조선 우리 동포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쟤들 살아있으면은 쟤들이 인민군으로 계속 이어지면 북한은 중국으로 쏠리게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스탈린이. 어쨌거나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모택동 보고는 야, 너 안 도와줄 거야? 거기 없어지면 우리는 괜찮아. 근데 너 조선이 미국한테 먹히면 너 그거 그 국경을 마주하고 미국 상대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순방치한 입술이 망가지면 이빨이 시리다라 그래가지고 300만 명을 넣어가지고 조선의용군을 보냈잖아요. 말이 조선의용군이지 결국 중공군이죠. 그러면 그 보낼 때 그러면 무기랑 뭐 탄약은 공짜로 줬냐? 아니에요. 총알 한 발값까지 다 받아냈어요, 스탈린이. 그러고 나서 이제 모택동이 이를 박박 갈죠. 그러는 참에 그래도 스탈린은 좀 내가 먹어줄게 하는데 후르쇼프가 들어서 또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니까 이때까지는 스탈린을 내세워가지고 이 억울한 처지를 합리화시켰잖아. 우리 형님이 하는데 우리 참고 해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스탈린이 나쁜 놈이야 이래버리니까 후르쇼프가 나와서 모택동이 빡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샷의 이상적 공산사회를 만든다고 날뛰어요. 그게 이제 대약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집단농장에 남녀 숙소가 따로 있고 부부도 인정을 안 해. 남녀 숙소가 따로 있고 집단 농장마다 제철소 만든다고 저렇게 올리고 그 제철소에다가 쓴다고 석탄 갖다 쓰고 철 갖다 쓰고 안 내놓으면은 너는 인민의 적이다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한순간에 마비가 되는데 그때 또 기근이 닥쳐요. 그래서 5천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요. 이게 대약진이.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재원과 자원이 최적화돼서 분배되지 못하고 그냥
시장 경제, 그러니까 메이어 경제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막 뭐 유령 도시가 생기고 뭐 차가 다니지 않는 빵빵 뚫린 고속도로가 생기고 전부 적자투성인 고속철이 생기고 유령 반도체 회사가 뭐 만여 개 이상이 생겼다가 또 깔아앉고 전기차가 또 그렇게 해서 깔아앉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이 자원의 낭비와 잘못된 투자, 과잉 투자, 과당 경제 이게 옛날에 저기 대학생 때 벌어진 일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게 족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명단 경제잖아요. 명단 경제는 명단을 얼마나 잘 운영하냐가 결국 그건데 명단이 만약에 망가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난 건 알아.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보장하는 죄가 좀 나. 관시로 바뀌고. 그래서 죄를 좀 높게 올려줬어. 그럼 또 이렇게 인마이 포켓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뇌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먹거리 생태계가 생기니까 어떤 놈이 나의 이 권한을 뺏으려 그래 이러면서 옆구리에 푹푹 따른 사람들 칼질하고 다니는 음해로 바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언론에서 그 친중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 갖고 이 기자들이 관시 문화 어떻게 관시가 문화입니까? 우돌식 커넥션이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말이 명단이지 말이 노멘클라투라지 공산당 중심의 특권적 배타적 커넥션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가 관시와 내부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관시와 뇌물과 음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천만 공산당원과 인민해방군이 크고 작은 숟가락 들고 저마다 한 입씩 먹는 건데 내 숟가락이 네 숟가락보다 작은 것 같아. 더 키워야겠어 내 숟가락. 그러면 내 관시 동원하고 내 뇌물 동원하고 온갖 음해 벌리고.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저 양반은 이제 그래도 중국식 노멘클라투라가 좀 제대로 작동해 왔다라 그래요. 그건 맞아. 작동해 온 편인 건 맞아. 그럼 그게 공산당이 잘해서냐? 아니에요. 중국인의 일반적 수준이 다른 나라, 러시아나 혹은 저기보다 규율을 알고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의 일반적 수준이. 증거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동남아 경제 휘어잡고 있는 화교들. 그 사람들이 동남아에 뭘로 처음에 갔어요? 재산 들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쿨리. 중국인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은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유럽 열강의 식민지의 그 회사들이 이 현지인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후지안이나 광동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일을 잘하거든. 그 데려다 썼어요. 그러면서 조금 가르치니까 장부를 기록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장 매니저로 쓴 거예요. 현장 관리인으로. 그게 지금 그 동남아 화교 부자들, 필리핀 화교 부자들의 그거예요. 코라손 화교계잖아요. 코라손 가문, 아키노. 우리는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알고 있지만 마닐라 부동산의 요새는 어떨지 몰라. 마닐라 부동산의 절반 정도가 코라손 가문 거예요. 필리핀은 요새는 어떨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농담이 뭐냐면 100대 가문 안에서 태어나든지 태어나지 말아라. 그게 자조적인 농담이었다고. 그 정도로 부의 집중이 심해요. 완전히 화교가 갖고 돌리잖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부 다. 그러면 그 집안의 뿌리를 보면 다 쿨리에서 온 집안들이야. 노동자로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무슨 얘기냐? 일반적 수준이 높다란 얘기잖아. 당연히 높겠죠. 황하 문명이 몇천 년짜리를 그걸 보태끼면서 만들어 갖고 수없이 서로 잡아 죽이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한 사회인데 그게. 예. 그다음에 이제 혼종 경제를 보자고. 이것도 혼종 경제의 장점은 다 없어지고 이제 1조 달러짜리 외발 자전거가 됐어. 이 혼종이라는 게 국가 자본주의와 사기업 기업가 정신, 엔트러프레너리얼십의 혼종이잖아요, 두 개. 근데 이게 성공하려면 뭐냐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 수출을 목표로 해서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사기업을 키워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기업에서 뇌물 받고 그 기업 봐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성공하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이륙 딱 하면 이때까지의 정부 주도, 중국 같으면 당군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변신을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해에 1월 달에 이 이행을 결정했어요. 그걸 당시엔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럼 무슨 짓을 했냐? 중국이 이행을 하려면 천안문 무렵에 이행을 했어야 돼요. 천안문 앞서거니 뒤서거니 1990년 앞뒤로 이행을 했었어야 돼. 벌써 35년 전에 이행했었어야 돼요. 성공했으려면 이 혼종 경제가. 이행하기는커녕 야 뜯어먹을 게 이렇게 많아? 여기도 빨대 박아. 야 그 빨대 더 깊게 박아도 되는데 더 깊게 박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다음에
야, 얘들은 그 이데올로기나 생각이 좀 글러먹었어. 얘들 그만두면 까불 것 같아. 야, 여기 두목이 누구야? 그 잭마라는 애 아니야? 아, 걔 전에 보니까 뭐 중국의 금융제도 비판하는 겁대가리 소리 하더만. 야, 걔 좀 불러가지고 버릇 좀 가르쳐야겠다.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무슨 일을 발생시킨 거냐면 중국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고 이를 가둔 거예요. 이건 이제 일부는 제 말이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 GC 트래커의 말입니다. 여기에다 악재 중에 악재인 미중 대립과 유럽 중국 대립이 터진 거지. 지금 유럽도 칼을 뽑았잖아요. 중국 반도체 죽인다고. 중국이 이제 뭐 7나노 이상의 하이엔드 반도체 못 가니까 온갖 힘을 다 쏟아가지고 레거시 반도체로 간 거 아니에요. 뭐 20나노 뭐 이런 것들. 유럽에서 야, 우리 그거나마 이거 먹고 살고 있는데 니들이 이걸 덤핑을 쳐 임마. 그러고서 칼 뽑고 이제 죽이겠다고 나섰지. 이런 와중에 중국은 이제 뭐 자본 유입도 많이 시원찮아. 뭐 기술 빼오는 것도 시원찮아. 계속해서 관세는 맞아. 이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을 쥐어짜서 마지막까지 수출인데 내수가 워낙에 안 돌아가니까 어마무시한 무역 흑자가 나죠. 외발자전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달러는 주머니에 쌓이는 좀 이상한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뭐 좀 기분이 우리가 나쁘지만 국가자본주의와 사기업 엔트러프로너십의 혼종으로 대성공을 거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때랑 시간이 이렇게 일치하냐면 유신에서 79년도 초까지가 이게 일치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랑 일치한다고요. 이때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지? 가만히 보다 보면 중국 선발 엔진의 허접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은 시장 경제고 한국은 대통령 경제입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중국은 중앙정부가 프로젝트를 직접 안 해요. 대부분. 이런 분야를 찍고 돈을 만들어가. 그리고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급시 한 300개, 현급시 400개의 시장들을 700마리의 사냥개를 푸는 거예요. 그 지들끼리 경쟁하라고.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런 그 국가, 이게 10억이 넘는 국가인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하나의 싱글 마인디드, 하나의 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재는 척도를 유일하게 GDP로 잡는 게 맞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애초에 이게 중앙정부가 그 하나로 단일하게 중앙정부 깃발 아래서 관리 가능한 거야? 애초에 좀 느슨하게 나눠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산당은 느슨하게 나눌 생각이 없죠. 느슨하게 나누면 공산당 지배 권력이 약화되는데 공산당 지배 권력, 인민해방군의 지배 권력은 강력한 중앙화를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은 명당 경제고 한국은 고시 경제 또 브레인 경제예요.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운영하는 폐쇄적 엘리트 명단을 갖고 했다고요. 이것이 이제 관시 명단이 되는 거고 부패 빨대 착취 구조가 되는 거죠. 한국은 초기에는 군부에 많이 의존을 했죠. 쿠데타로 등장한 정권이니까. 근데 1960년대 초반으로 가면 군부가 당시 최고의 엘리트 인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1949년부터 이미 고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미 젊은 관료층이 새로운 관료층이 벌써 49년이니까 14년 동안 배출돼 있는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그래서 이 군부에서부터 고시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브레인 초빙하는 거, 학계에서 브레인 초빙하는 거. 그래서 고시 및 브레인 초빙으로 최상의 엘리트 시스템을 형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빨들이 지랄을 해도 공천권을 잡고 이게 망가져가는 데까지 상당한 관성과 시간이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은 혼종경제고 한국은 이행경제라고요.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와 사기업 기업가 정신의 혼종 상태에 함몰돼서 점점 더 사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갔고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시장 중심 경제로 급속 이행이 결정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이게 안 돼.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자꾸 한국이 생각나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었지? 우리가 혼종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섰지? 우리 인사리비 같은 거 분명히 돌렸는데 우리 인사리비 돌린 거랑 쟤들 노멘클라토라 공산당의 명당 경제랑 어떻게 다르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유신은 1968년에서 시작되어 이란 미 대사관 인질극 1979년까지 이어진 국제정세 위기와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기의 산물입니다. 이건. 소위 우파 학자 담론가들의 천박한 물질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유신은 경제발전,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것입니다. 유신은 돈을 위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유신 포고문도 안 읽어보나 이 사람들? 포고문에 보면 제가 꼭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 약소국을 제물로 삼는 강대국 사이의 게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얘기를 해요. 포고문이 길지도 않은데. 그럼 포고문은 박정희 대통령이 뺑기친 거야? 돈 생각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그리고 자기가 우파래. 우파는커녕 천박한 거지. 자 보세요. 1968년에 베트콩 구정공세가 있잖아요. 이게 구정날이 뭐 1월 30일쯤 되는데 그때만 공세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가요. 거의 10월까지 가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걸 통해서 베트콩이 존재감을 확립했을 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되는 장사가 됐어. 5만 명이 죽었는데 20만 명이 충원이 돼. 그 20만 죽으면은 80만 명 충원된다는 거 아니야. 그 비율대로만 가면. 그러니까 점점 더 과격한 투쟁하고 점점 더 활발한 투쟁하죠. 그 구조가 68년도 테트 공세, 구정 공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권이 같이 움직이니까 구정 공세 직전에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해가지고 이제 한국군 주한미군의 발을 묶으려고 하죠. 그리고 원산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호를 1월 말인가 납치해서 미군과의 긴장을 높이죠. 김일성이가. 그리고 그해 10월인가에는 울진 삼척 공비를 내보내가지고 다시 또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발을 묶으려고 시도하죠. 68년부터 급속하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국제정세와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기가. 69년이 되면 닉슨 독트린이 나오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소련과 중국 막는데 1차적 책임이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월맹과 그 뒤에 소련 중공을 막는데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월남에서 발빼기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69년 닉슨 독트린이. 얼마나 아찔했을 거예요. 1970년에는 미국이 정제유 수출국에서 원유 수입국으로 이제 바뀌어요. 미국 그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석유를 섬기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1970년경에. 그게 트럼프 일기 때에 해방된 거야. 셰일 혁명이 꽃을 피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 6, 7년 가는 미국의 그 애처로운 신세라고요. 1971년에 파리 평화회의죠. 이때 월남전 패배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미중 대탕트가 벌어지죠. 그 자리에서 주은래랑 키신저가 만났을 때 한국에 대해서 거기 뭐 중국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감의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해 유엔에서 중화민국을 쫓아내고 중공이 중국으로 신분 세탁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공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된 거 아니야. 72년에는 여름에 뮌헨 올림픽 테러가 나요. 그거 일으킨 단체가 오일 파워의 후광 아래 테러 단체로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PLO라는 잘못 정의스러운 준국가 단체로 뜨죠. 그게 PLO가 뜬 계기예요. 그리고 그해 닉슨 모택동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중일 관계 정상화가 일어나요. 일본이 대만을 버려요. 그해. 이게 다 유신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직전에. 이런 위기가 계속 있는 거야. 유신 딱 나자마자 그 다음에는 욤키프르 전쟁이 터지죠. 이거는 아랍권 전체가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덤빈 건데 거기에 북한과 쿠바까지 같이 덤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쥐어 깨진 다음에 아랍권이 확 이제 오일 파워를 가지고 열을 받으니까 니들이 우리의 뜨거운 맛을 모르지? 야, 석유 꼭지 잠궈. 그게 제1차 오일 쇼크예요. 그 당시 중동 최대의 서방 측 우방은 이란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우디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이란이었어요. 그때는. 1978년에 이란 혁명이 시작되죠. 79년에 이란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서고, 그리고 신정체제 출범 기념으로 제2차 오일 쇼크가 빠방 하고 터져요. 그 경제 충격의 그 와중 속에 79년도 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장경제로의 이행, 안정화 정책을 선택을 하고 그해 10월에 암살당하는 거예요. 시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나서 며칠 후에 이란 미 대사관 인질극이 시작돼서 81년
1월이에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0이 잘못 들어가서 81년 1월까지 444일 동안 미태사관 인질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때 정말 팽팽 돌아갈 때예요.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89년 90년 동구권 무너질 때 눈이 팽팽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눈 좀 덜 돌아갔죠. 눈 덜 돌아가다가 이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2026년 올해 되니까 이제 눈이 또 팽팽 돌아가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박 대통령이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 인민해방군 지도부까지 해체시키고 공산당 1인 독재 체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당 일당 독재와 공산당 1인 독재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산당 일당 독재는 레닌주의 정당이라고 부르죠. 명분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어요. 1875년 고타강림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하려면 정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될 거냐. 그거는 마르크스는 몰라. 그러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할 수 있는 정당의 운영 방식, 조직 방식을 개척한 건 누구냐. 그래서 레닌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정당, 레닌주의 정당, 그 공산당을 레닌주의 정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레닌주의 모델이라고 불러요. 레니니즘이라고. 핵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 내부의 당원들끼리 견제와 균형이에요. 굉장히 아주 톡 쏘는 독설적인 말을 한다고요. 조직은 불신을 조직화한 것이다. 당원들끼리 서로 믿지 말아라 이거야. 서로 견제와 균형해라 이 소리예요. 이걸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하는 애들이어서 불신의 조직화라고 불러. 그 다음에 당 내부의 활발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은 가차없이 실행한다. 이게 민주집중제예요. 레닌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산당이 이게 지하활동부터 혁명조직부터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하향식 조직이라고. 당원을 투표로 뽑는 거 봤어요? 당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당원을 투표로 안 뽑잖아. 그러면 얘가 당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얘가 올라설 수 있어 없어?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어 없어? 이건 다 누가 결정해? 위에서부터 결정해 내려와요. 그러면 최상층의 소수 혹은 최상층의 1인이 내 사람으로 당내 요직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는 공산당 1인 독재로 타락할 가능성을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타락했고 타락하지 않은 케이스가 몇 번 있는데 스탈린에 뒤어가지고 1956년부터 소련 멸망한 1991년까지 약 35년 동안 소련이 집단지도 체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모택동이 죽은 1976년부터 시진핑이 등장한 2013년, 2012년까지 한 시진핑이 주석으로 등장한 그것도 한 5, 6년간 중국이 집단지도 체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이 공산당 1인 독재로 가는 거야. 이렇게 레닌주의의 치명적 문제점은 하향식 조직이라는 거예요. 하향식 조직에서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가 되냐고. 위에서부터 찍어가지고 당원을 충원을 하고 당원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위에서부터 찍어갖고 오는데 어떻게 그게 당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명적 문제점은 뭐냐면 당이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의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이건 카톨릭의 교황 무오류성, 그러니까 papal infallibility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의 모방이에요. 심지어는 당 세포, 셀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세포. 그 셀이란 용어도 카톨릭 용어예요. 원래 카톨릭의 신도 조직을 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1인 독재로의 타락이 중국에는 딱 체질에 맞는 거야. 옛날부터 황제 1인 독재가 있잖아요. 여기가 왕 1인 독재가. 그럼 왕 1인 독재 이데올로기가 뭐였어요? 법가죠. 그래서 법가로 변신한 레닌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의 상태를. 그러니까 법가의 전제, 이건 다른 데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법가를 좀 들여다봤어요. 법가의 전제는 뭐냐면 왕은 무오류적 존재이거나 혹은 그러한 존재로 교육받을 수 있다예요. 그러므로 우리 법가
법가의 국가 강화 프로그램으로 왕의 스승이 되어 뜻을 펼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법가는 왕을 절대 권력을 왕한테 몰아주고 국가를 강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왕이 빼딱선을 안 탈 수 있다라고 전제한 거잖아. 그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시대에서 왕들끼리 먹냐 먹히냐 게임이니까 빼딱선 타면 지가 뒤지는데 그 빼딱선 안 타고 맑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 왕은 어차피 그게 법가의 기본 전제야. 근데 그 서로 먹고 먹히는 그 전국에서조차 현실은 뭐냐? 권력이 강화되고 패권을 장악하면 왕이 법가를 잡아먹어요. 그게 진시황이 이사 잡아먹은 게 그거지. 혹은 왕이 숨진 후 후계자가 법가를 숙청해요. 그게 진효공이 죽은 다음에 상황이 비참하게 숙청당하죠. 그러니까 전제가 틀려먹은 거예요. 법가는 애초에 전제가 틀려먹은 거예요. 이건 그 굉장히 그 말하자면 천재적인 그 통찰과 그게 많은데 법가 안에는 믿거나 말거나 법가는 노장 사상이랑 통합니다. 오히려 야 어떻게 그 느긋한 노장과 법가가 통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마천이 얘기했어요. 사마천의 그 사기 열전에 보면 한비를 보면 한비는 황노학을 공부한 자로서 황노학이라는 게 노장사상이거든요. 한비자는 황노학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거 노장사상에서. 그땐 장자는 없었지. 그러니까 노자사상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장자는 아니죠. 장자는 나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죠. 네. 현재 중국은 레닌주의를 초월해가지고 법가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1인 권력 무한 강화를 시도하고 있죠. 근데 스탈린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저 나쁜 저 대량 학살 범죄자로 보지만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건설의 천재요 아버지예요. 스탈린은 걸어다니는 뉴욕, 걸어다니는 워싱턴, 걸어다니는 할리우드라고 평을 받아요. 뉴욕이라는 건 경제. 그러니까 혼자서 소련 경제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운영하고. 워싱턴이라는 건 정치. 혼자서 정치 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헐리우드라는 건 뭐야? 혼자서 문화宣예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했다는 거예요.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도 스탈린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대한 애국전쟁, Great Patriotic War. 이게 제2차 대전을 부르는 소련과 러시아에서 제2차 대전을 부르는 말이 위대한 애국전쟁입니다. 이 위대한 애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불멸의 지도자인데 불멸이 불명의 지도자님. 이상하네. 예, 불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스탈린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은 스탈린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울어. 억울하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애랑 같이 동급이냐고. 그럼 한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시진핑은. 그럼 시진핑 어떤 존재냐? 이거 땜빵 수리 전문가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이야. 뭐의 땜빵 수리야? 세계시장 속의 제조업 일본지 국가라는 정체성과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정체성. 이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제조업 일본지로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과의 그게 더 엮이면 엮일수록 공산당 일당 독재를 벗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내부의 흐름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외부와의 접촉면도 커지고 민부도 축적되고 기업가들도 좀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깨어난 어떤 관료들 공산 청년단 집단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삐걱삐걱 하는 거라고요. 중국의 두 가지의 그 분열된 정체성이. 이 삐걱삐걱한 거가 이제 뭐 문제가 뭐 말하자면 뭐 저기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겠죠. 특히 부패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회불만, 사회통합의 저하 뭐 이런 걸로 체제 통합력의 저하 이런 걸로 튀어나오겠죠. 그거를 땜빵 수리하는 전문가로 픽업된 게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픽업된 건 2007년, 2008년이죠. 그러니까 베이징 하계올림픽 그 조직위원장 할 때 픽업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권력은 2013년부터 이제 집권을 하지만 예, 그때 후계자로 낙점을 받죠. 5년 전에.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렇게 뚫레뚫레 살펴보면 시진핑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그 중국의
좀 살만한 사람들 사이에 이미 쫙 돌았어요. 2005년, 6년, 7년, 6년, 7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보실라이는 극좌고 시진핑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땜빵 수리 관리자로 픽업된 사람이 인생 유전이라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스탈린과 버금가는 1인 독재 체제의 이제 그 왕초까지 됐는데 글쎄 저게 뭐 저 온전히 가겠어요. 예.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좀 한가하게 좀 쭉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